천기각의 기록이 하나둘 맞물리며 서리는 더 이상 우연이라 부를 수 없는 흐름을 발견한다. 사라진 이름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겨울비가 하루 종일 궁성 바깥 해자에 얇은 물비늘을 얹어 놓았다. 물비늘이 움직일 때마다 흙빛 수면 아래의 회색 그림자가 하염없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북경 암영루의 입구는 그 그림자 가장 깊은 곳. 폐쇄된 수로와 연결된 옛 소금 창고의 벽체 틈에 숨겨져 있었다. 문은 문답으로 열리지 않았다. 냄새로만 반응했다. 물비늘이 넓어질 때 짙어지는 석회 냄새, 말라붙은 소금의 미세한 비린 숨. 그리고 오늘 처음 들어온 아주 약한 쑥향. 쑥향은 파문국에서 올라온 회신의 표식이었다. 표식이 물결의 박자와 맞아떨어지자 벽체 안쪽 목재가 한치 물러나고 윤서가 낡은 층계를 느릿하게 내려왔다. 윤서의 손에는 얇은 주칠 상자가 들려 있었다. 상자 안쪽에는 운패 3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위로 장부 한 권의 절반만을 감춘 기름종이가 한 장 겹쳐 있었다. 냄새의 운패는 응답을 요구했고 쑥 냄새의 운패는 흔적을 지워달라 청했고 무색의 운패는 천기각 내부 통로의 호흡을 확인하라 지시했다. 밤에 세워진 이름과 법이 북경으로 내려와 오늘부터 이곳의 박자를 바꾸려는 참이었다. 윤서는 상자를 천천히 덮고 창고 깊숙한 벽을 한 번만 두드렸다. 소리가 나지 않았다. 대신 벽 너머의 억양이 반음 낮아졌다. 그 낮아짐이 곧 명령이었다. 암영루의 본당은 길게 이어진 섬돌과 낮은 천장, 그리고 한 번에 5사람 이상이 서 있지 못하도록 설계된 나무 기둥으로 이어져 있었다. 기둥마다 냄새를 잡아끄는 섬유가 심겨 있어 숨을 크게 쉬면 곧장 다른 방으로 흘러들어가 버렸다. 말을 길게 못하는 구조였다. 말이 길어지지 않을수록 길이는 똑바로 남는다. 윤서는 첫 기둥과 둘째 기둥 사이에 상자를 내려놓고 기둥의 옆면에 붙은 얇은 나무 조각 하나를 살짝 젖혔다. 조각 뒤에는 여백만 있는 장부가 있었다. 본문은 없고 점과 선만 있는 장부. 점의 간격은 넓고 좁음을 섞어 장소의 우선순위를 가리켰고 선의 굽음은 통로의 억양을 표시했다. 여백만 읽을 줄 아는 자만 이 장부를 읽을 수 있었다. 첫 번째 보고는 몽연각에서 올라왔다. 몽연각은 북경 파문국의 얼굴이었다. 휘황한 연등과 검은 고소리, 적삼과 녹비늘이 수놓인 문창호 뒤에서 기녀들의 웃음은 늘 같았고 술잔의 빛은 늘 달랐다. 달라야 했다. 술빛에 비친 표정이 오늘의 표식이었다. 붉은 잔이태 둘레를 한 번만 손가락으로 훑고 남은 물기를 거울처럼 굴려보낸 뒤 마지막으로 잔바닥에 등빛을 찍어반 호흡만 흔들어 놓는 것. 그 흔들림의 폭이 좁으면 길게 모으라, 넓으면 얕게 흘려라였다. 오늘 몽연각에서 들어온 표식은 폭이 좁았다. 길게 모으라는 뜻. 모아질 것은 돈과 사람, 그리고 소문이었다. 윤서는 오랑문 연락책에게 운패를 한 장 건넸다. 냄새의 운패였다. 냄새가 돈을 부르는 대신 오늘은 회실로를 열었다.
몽연각의 호객책은 이 운패를 담뱃갑 속에 숨겨 동짓딸 장시장 상인의 손에 슬며시 옮길 것이다. 상인은 저녁 무렵 상회 뒷방에서 장부를 갈다가 한 줄을 지웠다. 다시 쓰는 척하며 운패를 서랍 밑판으로 미끄러뜨릴 것이다. 밑판은 수로와 닿는다. 닿는 순간 향은 암영루로 내려온다. 내려온 향은 말이 되지 않고 길이가 된다. 길이가 쌓이면 지도가 된다. 지도는 늘 아래에서 위로 그려진다. 정보문 쪽은 오늘도 냉정했다. 접수원 셋이 번갈아 귀를 세웠다. 이름을 알고 들어오는 자는 없었다. 모두 가명으로 귀에 숫자를 달고 나타났다. 숫자는 소리로 읽지 않았다. 각자의 신발굽에 묻은 먼지, 겨드랑이에서 올라오는 땀의 염도, 은전의 가죽 주머니에서 벗겨진 오일 냄새로만 신원을 확인했다. 접수원들은 보고마다 머릿속에서 냄새를 배열해냈다. 누구는 다락방에서 내려온 곡물 냄새, 누구는 말 한 장의 기름 냄새, 누구는 말린 고추의 떫은 숨. 그 배열 하나로 어느 길이 진짜인지, 어느 길이 가짜인지 먼저 가늠했다. 가늠은 판단보다 빨랐다. 판단이 늦어지면 칼이 먼저 온다. 자맹문은 몽연각의 고개를 세 곳으로 나누어 한 곳은 비워두었다. 비워둔 자리에 소문을 걸어두면 소문은 빈틈으로만 몰려든다. 몰려드는 동안을 위해 청문이 문장을 만들었다. 문장은 거짓이었다. 그러나 진짜보다 진짜 같아야 했다. 청문 인장은 모피를 굴리지 않고 장정에 굳은 살 박힌 손바닥으로만 연해진 먹장을 눌렀다. 눌림의 무게가 다르면 위조는 드러난다. 무게를 맞추기 위해 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한 번의 눌림을 위해 하루를 비웠다. 비워야 길이는 선다. 동문에서는 오늘 새 코팅이 완성되었다. 당가의 무형독에서 추출한 두 겹의 숨을 지우고 그 사이에 오락문에서 가져온 눅눅한 향을 눌러 겹쳤다. 겹치고 말리는 시간을 호흡으로 재어 장부 코팅의 냄새를 새로 세웠다. 이 코팅은 앞으로 암영루가 보낼 모든 회신과 지령에 얇게 입혀질 것이다. 입혀진 냄새는 장부를 지켜주지 않는다. 읽을 자만 읽게 할 뿐이다. 읽지 못하는 자에게 장부는 빈종이다. 빈종이는 칼을 부르지 않는다. 윤서는 기둥 사이에 서서 북경이라는 도시에 고여있는 5층의 공기를 차례로 점검했다. 황실의 관하에서 올라오는 잉크와 오칠 냄새, 무림맹분소에서 새벽마다 터지는 마른 돈배 냄새, 남문시장 바깥의 물고기 내장 썩는 숨, 남궁새가 대행소에서 오래 묵은 향목장이 내뿜는 달큰한 그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몽연각 뒷골목의 술기운과 파우더. 5층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틈을 만들고 그 틈마다 암영루의 귀를 눕혔다. 귀는 움직이지 않았고 움직이지 않는 귀로 모든 움직임을 들었다. 밤이 이슥해질 즈음 은 냄새 운패가 첫 번째 회신을 데려왔다. 회신은 문자 대신 박자로만 다가왔다. 셋 짧고 하나 길게 천기각과 맞춘 그 박자. 상자 뚜껑 안쪽 주칠이 아주 조금 들썩였고 들썩임 뒤에 얇은 명주끈이 한 가닥 끌려 나왔다. 끈 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향의 매듭이 있었고 매듭을
풀자 지령의 순서가 드러났다. 첫째, 북문 박진양상회 장부를 빼내지 말고 빈 칸만 만들 것. 둘째, 낙양으로 가는 서책 운송로에서 달빛이 없는 날에만 한 장을 뒤집을 것. 셋째, 남궁세가의 담장 너머 조경수 아래 묘목장을 도는 물길에 돌 무게 한 근을 더 얹을 것. 셋 모두 칼이 아닌 길이로 하는 일들이었다. 윤서는 지령을 본능적으로 세 갈래로 나누었다. 정보문에게는 빈 칸을, 자맹문에게는 뒤집기 날짜를, 오랑문에게는 물길의 무게를 맡겼다. 청문에는 따로 한 줄을 보탰다. 빈 칸은 사라지지 않게 보이게 만들 것. 새로 적지 않고 이미 적혀 있던 글자 한 획을 얇게 늘려 빈대를 덮을 것. 덮으면 보이지만 잡히지 않는다. 보이는 것을 사람들이 더 잘 믿는다. 덮인 빈칸은 겁 많은 장졸의 눈에는 오히려 확실한 숫자처럼 읽힌다. 숫자가 확실해질수록 그가 들고 가는 보고는 부풀어 오른다. 부푼 보고는 반드시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 보고는 무조건 기록된다. 기록은 박자를 남긴다. 박자가 남으면 암영루는 그 박자를 되받을 수 있다. 지하수로 벽면에는 오래전부터 붙여둔 얇은 금속판들이 있었다. 금속판은 도시의 기침을 받는 폐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변화를 둔탁하게 남아 먼저 알렸다. 오늘 저녁 세 번째 금속판이 한 번 떨리고 멎었다. 형법당이 서쪽 골목에 소금 창고 하나를 봉인했다는 뜻이었다. 봉인이 멈춘 곳에서 인력이 빠지고 인력이 빠진 곳에 빈틈이 생긴다. 빈틈이 생기면 소문은 열이란다. 오랑문은 그 빈틈으로 돈을 밀어넣고 청문은 살짝 과장된 감탄사를 보냈다. 감탄사가 새끼를 치면 방심이 따라붙는다. 방심이 입을 벌리면 뒤집기는 한결순해진다. 윤서는 한 번만 기침을 했고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젊은 접수원이 손에 쥔 나무패의 모서리를 반치 올렸다. 반치는 지령을 들었다는 뜻이었다. 억양을 맞춘 자에게만 지령은 내려간다. 억양을 맞추지 못하는 자는 많지 않았다. 암영루는 귀를 선발할 때 칼을 보지 않았다. 발자국 길이와 휴식의 간격, 불빛을 줄이는 습관과 숨을 고르는 내성, 그리고 무엇보다 말을 줄이는 법을 먼저 배운 자를 받았다. 말을 줄일 수 있어야 길이가 선다. 길이가 선 기록만이 남는다. 몽연각에서는 오늘 밤 특별한 연회가 열렸다. 남궁세가의 보조 집사 둘이 술잔을 기울이고 관아의 서리가 셋, 형법당 말석이 하나, 모두들 술과 유희를 위해 온 듯 보였지만 몽연각은 손님을 만들지 않았다. 손님이 스스로 자신을 만들었다. 기생 하나가 뜨거운 술잔을 차게 시킨 뒤 잔 표면에 서늘한 김을 닦아내며 손끝으로 아주 얇은 원을 그렸다. 원의 반은 지우고 반만 남겼다. 반만 남은 원은 오늘 밤의 좌석 배치표였다. 반은 사실, 반은 거짓. 거짓을 사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은 위원의 특기였다. 위원은 오늘 직접 나오지 않았으나 그의 제자 셋이 잔을 들고 있었다. 잔을 드는 법 하나로도 문장의 품이 갈린다. 밤 11시 정각, 암영루 벽체의 네 번째 금속판이 짧게 2번 떨렸다. 무림맹 분소에서 사라진 장부가 한 권, 형법당
금인 인장을 찍지 않은 채 맹주 관저의 뒷문으로 들어갔다는 신호였다. 인장 없는 장부는 칼을 부른다. 칼이 오면 피가 난다. 피가 나면 냄새가 커진다. 냄새가 커지면 길이는 흐려진다. 윤서는 손목을 한 번 돌려 금속판의 떨림을 가라앉혔다. 오늘 북경에서는 칼이 안 보이게 해야 했다. 보이지 않는 칼은 늦는다. 늦는 칼은 기록의 뒤에서 허둥댄다. 윤서는 서랍 깊은 곳에서 얇은 목패 하나를 꺼냈다. 표면에는 글자가 없었다. 천기각에서 내려온 명패와는 달리 이 목패는 도시의 박자만 기억하는 빈 몸이었다. 빈 몸을 기둥에 걸고 무색 운패를 그 아래에 세워두었다. 무색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방향을 잃지 않으면 보고의 선이 틀어지지 않는다. 틀어지지 않은 선은 밤새 자라나 아침에 스스로 줄을 바꾼다. 줄을 바꾸는 순간 암영루는 손을 놓아도 된다. 손을 놓는 법을 아는 자만이 손을 쓸 수 있다. 사흘 전부터 감숙 황무지 쪽에서 올라온 메마른 냄새 하나가 북경의 억양과 앙상하게 엮여 있었다. 사막의 모래 냄새는 먼 길을 오느라 칼끝처럼 예민해져 있었다. 예민함은 곧 의심이다. 의심은 곧 잘못된 속도다. 속도가 앞서면 길이가 끊어진다. 끊어진 길이는 암영루의 것이 아니다. 윤서는 감숙의 냄새를 바로 붙잡지 않았다. 대신 몽연각에 내려보낸 술잔 하나의 흔들림을 통해 의심의 속도를 늦췄다. 늦춰진 속도는 겨우 사람처럼 걸었다. 사람처럼 걷기 시작하면 냄새는 말이 된다. 말이 되면 기록된다. 기록은 결국 암영루로 내려온다. 깊은 밤 윤서가 마지막으로 기둥의 여백을 확인하던 때 상자 속 은 냄새 운패가 한번 약하게 떨렸다. 떨림 뒤에 숨어있던 얇은 서슬이 기둥 뒤쪽 조용한 방 하나의 문턱을 스쳤다. 문턱은 닫힌 채였다. 닫혀 있어야 했다. 그곳은 천기각과 곧장 이어지는 통로였다. 통로는 윤서에게도 열리지 않았다. 거길 오가는 발자국은 서연뿐이었다. 북경에 온 신호가 아무리 급해도 그 문은 함부로 열리지 않는다. 구조를 지키는 건 늘 문이다. 문이 남아 있어야 말을 버려도 길이는 남는다. 새벽녘 수로 위로 첫새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물비늘이 짧게 떨리고 수면 아래 회색 그림자가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다. 나타나는 속도가 밤보다 더 느렸다. 느림은 안심이 아니었다. 밤새 심어둔 장치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표식일 뿐이었다. 몽연각의 붉은 등은 첫 바람에 찰나만 흔들리다가 곧장 제 자세를 되찾았다. 오랑문이 들여놓은 돈은 오늘 하루 시장에서 3번 돌 것이다. 청문이 심어둔 말들은 두서없이 퍼지는 듯 보이다가 정오 무렵 한 줄로 모일 것이다. 정보문은 모아진 줄 끝에서 빈칸 하나를 다시 확인하여 위로 올릴 표식을 골라낼 것이다. 자맹문은 오후 해가 뉘울 때 뒤집기를 한 번만 더 시도할 것이다. 동문이 코팅한 장부는 저녁이 되어도 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윤서는 상자를 덮고 운패 하나를 다시 빼내어 기둥 뒤 작은 틈에 밀어 넣었다. 틈이 숨을 들이마시듯 운패를 삼켰다. 삼키는 속도는 일정했다. 일정한 속도는
구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구조가 흔들리지 않으면 위에서 무슨 칼이 오든 아래는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으면 결국 칼은 피를 찾지 못한다. 피가 없으면 냄새는 잦아든다. 잦아든 냄새 위에서 기록은 다시 선다. 해가 떠오를 기미를 보이자 지하 수로의 냄새가 희미하게 바뀌었다. 석회 냄새가 한 칸 낮아지고 젖은 흙의 숨이 조금 더 올라왔다. 바뀌는 호흡을 따라 윤서는 여백 장부의 점 하나를 아주 살짝 옮겼다. 점 하나가 옮겨지자 선의 굽이가 한 번 더 매끄러워졌다. 매끄러워진 굽이 위에 북경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하오문의 그늘을 조금 더 깊게 받아들였다. 그늘이 깊어질수록 빛은 멀리 간다. 멀리 가는 빛은 하늘에서만 보인다. 땅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일이 암영루의 임무였다. 윤서는 한 번 숨을 들이켰다가 길게 내쉬었다. 셋 짧고 하나 길게. 방이 그 박자를 따라 기둥의 섬유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흔들림은 곧장 멎었다. 북경 암영루의 하루가 이름과 법의 새로운 박자에 맞춰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낙양은 물과 글자의 도시였다. 성벽을 스치고 흐르는 낙수의 습기가 낮에는 책 종이의 섬유를 부풀리고 밤에는 먹향을 눌러 가라앉혔다. 동문에서 서문까지 이어지는 책행 골목은 일찍이 불을 끄지 않았다. 글자를 운반하는 마차가 밤마다 다니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 길의 한가운데에 유수객잔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길 이름을 닮은 간판은 물줄기처럼 늘어진 서체였고 간판 뒤편 지붕마루 아래에는 바람을 모으는 얇은 대나무판이 매달려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판은 셋 짧고 하나 길게 떨었다. 암영루와 맞춘 박자였다. 유수객자는 여관이었지만 하오문에게는 파문국의 얼굴이었다. 초연은 새벽 천물을 끓이며 주방의 김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부터 보았다. 김이 오래 머무르면 습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면 책 상자가 더디게 마르고 더디면 사람들의 걸음은 느려진다. 느려진 걸음은 소리를 낳고 소리는 냄새를 지운다. 오늘 밤은 소리를 줄여야 하는 밤이었다. 북경 암영루에서 내려온 박자는 분명했다. 달빛이 없는 밤에 서책 운송로에서 단 한 장을 뒤집을 것. 칼을 쓰지 말고 발자국을 남기지 말고 뒤집기만 할 것. 초연은 물에 끓는 높이를 낮추고 주방문 틈새에 기름종이를 덧댔다. 기름종이는 소리를 먹는다. 소리가 줄면 길이가 선다. 낙양의 서책 운송은 세 갈래로 이루어졌다. 관아의 사각에서 무림맹분소로 들어가는 관본, 세가의 사설 인쇄소에서 상단으로 흐르는 매본, 그리고 사찰로 들어갔다가 다시 장서방으로 빠져나오는 보본. 오늘 뒤집어야 할 것은 매본이었다. 상단이 사들인 서책 묶음 중 매월 마지막 날 밤에 들어오는 세 번째 마차. 마차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도착했지만 서책에 묶는 순서는 그때그때 달랐다. 순서를 바꾸는 손은 인간이 아니라 습기였고 습기를 움직이는 것은 강바람이었다. 강바람의 박자를 유수객잔이 알고 있었다. 지시가 도착한 것은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였다. 앞치마 속 소매에 꿰어두었던 무색 운패가 한 번 얕게 떨리고
뒤이어 쑥 향이 아주 약하게 스쳤다. 박자에 맞춰 떨었던 대나무판의 진동이 살짝 가라앉았다. 암영루의 회신이었다. 뒤집는 대상의 조건이 더해져 있었다. 세 번째 마차의 둘째 상자, 상자 안 5묶음 중 바깥에서 두 번째 묶음의 맨 윗장. 초연은 운패를 다시 앞치마 속에 밀어 넣었다. 지시는 모듈이었다. 파문국은 늘 그렇듯 기능만 받아 움직였다. 왜 그 한 장인지는 모르고 알 필요도 없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흔적은 늘어난다. 낮 동안 객자는 여느 때처럼 붐볐다. 커책을 손에 든 상인과 사서, 하역군과 마장을 관리하는 늙은 포두가 같은 탁자에 앉아 국물을 마셨다. 초연은 사람들의 숟가락이 놓이는 간격을 보았다. 긴 간격은 여유이고 짧은 간격은 촉박함이다. 여유는 말이 길어지고 촉박함은 말이 짧아진다. 오늘은 말이 길어지는 편이 좋았다. 길어지는 말은 소문을 부풀리고 부푼 소문은 관리의 눈을 위로 돌린다. 위로 올라간 눈은 발등을 보지 않는다. 발등을 보지 않는 동안 발은 뒤집기를 한다. 낙양 책행에는 세 곳의 장화구가 있었다. 책을 감싸는 천을 파는 가게였다. 초연은 낮게 접은 들보 위에 몸을 붙이고 장화구의 문을 바라보았다. 첫 번째 장화구는 사천산 새삼줄기의 냄새가 강했고, 두 번째는 조개가루를 섞어 만든 속천 냄새가 났다. 세 번째는 아무 냄새가 없었다. 냄새가 없는 천은 글자를 숨기기 쉬웠다. 유수객잔의 옆문으로 들고 나던 천 보따리 중 2개가 세 번째 장화구에서 왔다. 초연은 보따리 하나를 손에 쥐고 무게를 보았다. 보통보다 반치 가벼웠다. 가벼운 천은 잘 뒤집힌다. 뒤집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다. 늦은 오후 자맹문에서 차출된 아이 셋이 차례로 객잔 뒷문을 통과했다. 한 아이는 구부정한 허리로 숫주머니를 껴안고 들어왔고, 한 아이는 국자와 젓가락 묶음을 들었으며, 마지막 아이는 마룻바닥 걸레를 질질 끌었다. 셋은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았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각자 들고 온 것들로만 대화를 대신했다. 숫주머니는 연기를 만들고, 국자와 젓가락은 소리를 만들고, 걸레는 물자국을 지운다. 초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셋은 아무 말 없이 주방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뒤집기를 돕는 장치들은 늘 이처럼 생활의 그림자에 붙어 있다. 그림자는 발이 없다. 발이 없으니 발자국도 없다. 해가 기울자 서책 마차들이 동문으로 들어왔다. 새 마차가 간격을 두고 지나갔다. 첫째 마차는 늘 방어가 튼튼했고, 둘째 마차는 늘 말이 거칠었고, 셋째 마차는 늘 등자가 새 것이었다. 등자가 새 것이라는 것은 짐의 무게가 일정하다는 뜻이다. 일정한 무게는 흔들림이 적다. 흔들림이 적을수록 뒤집기는 조용하다. 초연은 셋째 마차의 말 다리 근육에서 튀어오르는 흙먼지 높이를 보았다. 흙먼지가 배의 흉곽 높이를 넘지 않았다. 오늘도 무게는 일정했다. 장정들이 마차를 유수객잔 앞마당의 평평한 돌바닥에 세웠다. 상단의 하역군들이 상자를 내리기 시작했다. 객잔 마루 끝에서 술과 장국이 빠르게 나갔다. 술은 혀를 무디게 하고 장국은 숨을 느리게 한다.
혀가 무뎌지면 숫자는 틀리고 숨이 느려지면 박자는 바뀐다. 틈은 그런 곳에서 생긴다. 초연은 상자들의 두께와 밧줄의 매듭을 가늠했다. 밧줄의 매듭이 하나 더 조여진 상자, 그 상자가 둘째였다. 둘째 상자가 바닥에 놓일 때 주방의 숯주머니가 살짝 터졌다. 연기는 아니었다. 눈시울을 약간만 따갑게 하는 미세한 가루였다. 가루는 소리를 줄이고 집중을 흐리게 한다. 흐려진 집중은 뒤집기에 이불이 된다. 초연은 등짐꾼의 손에서 상자 표기의 먹줄을 한 번만 스쳤다. 손가락 끝에 남은 먹 냄새가 조개가루 속천 냄새와 섞이며 얇은 막을 만들었다. 막은 글자 위에 눕는다. 눕는 막은 획을 가리고 가려진 획은 점처럼 보인다. 점은 사람을 안심시킨다. 안심한 사람은 다시 세지 않는다. 다시 세지 않는 곳에서 한 장은 뒤집힌다. 둘째 상자가 마루 안쪽 그늘로 들어오자 국자와 젓가락 묶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바닥을 스쳤다. 셋 짧고 하나 길게. 하역꾼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박자를 따라 움직였다. 손의 박자가 바뀌면 눈의 초점도 바뀐다. 초점이 바뀌면 빈틈이 생긴다. 상자 뚜껑이 열렸다. 5 묶음, 외피는 모두 같은 황지였다. 그러나 황지의 결은 같지 않았다. 바깥에서 2번째 묶음의 황지가 다른 묶음보다 반 톤 밝았다. 종이가 밝으면 잉크의 먹입이 느리다. 먹입이 느리면 글자의 숨이 길다. 숨이 길면 뒤집힌 표면이 자기 자리를 유지한다. 초연은 바깥에서 2번째 묶음의 끈을 아무렇지 않게 한 번 더 당겼다. 끈은 매듭을 조이지 않았다. 매듭은 스스로 긴장을 재분배했을 뿐이다. 그 순간 마루 밑으로 스며들어 있던 물기가 눅눅한 냄새를 올렸다. 걸레를 끌던 아이가 바닥을 한 번 훑었다. 물결이 상자 그림자를 아주 얕게 뒤집었다. 그림자가 뒤집히면 사람은 그림자를 다시 보지 않는다. 그 틈에 한 장이 옮겨졌다. 뒤집힌 것은 글자가 아니라 순서였다. 맨 윗장의 면을 안팎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책 등의 결에서 한 장을 빼내어 묶음의 둘째와 셋째 사이로 밀어 넣는 일. 밀어 넣는 동안 종이 울음은 나지 않았다. 속천이 먹은 소리가 울음을 삼켰다. 소리가 없으니 아무도 듣지 못했다. 아무도 듣지 못한 뒤집기는 대개 오래 산다. 오래 사는 뒤집기는 장부의 계산에서 가장 늦게 발견된다. 늦게 발견되는 틈은 가장 깊다. 깊은 틈에서 하오무는 실을 꿰는다. 유수객잔의 안마당 우물가에서 찬물 끓는 냄새가 올라왔다. 초연은 고개를 돌렸고 주모가 찻주전자의 얇은 사기 뚜껑을 덮는 것이 보였다. 뚜껑이 닫는 소리는 없었고 다만 증기의 길이가 한치 줄었다. 줄어든 길이는 마루 아래에서 방금 옮겨진 장의 길이와 맞았다. 길이가 맞으면 방의 억양이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림이 없을수록 흔적은 적다. 흔적이 적을수록 뒤집기의 수명은 길어진다. 초연은 상자 뚜껑을 닫는 등짐꾼의 손등을 스쳐 지나갔다. 손등의 땀 냄새는 평소보다 덜 짰다. 덜 짠 땀은 긴장이 덜하다는 뜻이었다. 긴장이 덜하면 의심은 줄어든다. 마차가 다시 움직일 때
유수객잔의 대나무판이 바람을 받아 한 번 길게 떨렸다. 떨림은 암영루로 가는 회신의 신호였다. 초연은 뒷문 안으로 들어가 어둠에 눈을 익혔다. 어둠 속 벽에 매단 얇은 목판을 들어 올리니 그 뒤에 붙인 기름종이 2장이 드러났다. 첫 장에는 조그만 점들이 불규칙하게 찍혀 있었고, 둘째 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둘째 장은 언제나 비어있게 되어 있었다. 비어있는 종이는 그날의 뒤집기가 성공했을 때만 냄새를 머금는다. 초연은 손등으로 둘째 장의 표면을 스쳤다. 표면이 아주 얕게 번들거렸다. 번들거림은 코팅 수지가 아니라 마루 및 공기에 억양이 남긴 얼룩이었다. 얼룩이 있으면 신호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신호는 회신으로 바뀐다. 밖에서는 상단의 서기들이 상자에 도장을 찍고 있었다. 인형의 가로 세로가 잠깐 흔들리다 바로 섰다. 흔들림은 사람의 손 때문이 아니었다. 장정들이 마차의 뒤쪽 바퀴에 얹은 돌의 무게가 평소보다 조금 가벼웠기 때문이다. 무게는 걸음을 바꾸고 걸음은 도장의 각을 바꾼다. 각이 바뀌면 읽는 속도가 바뀐다. 읽는 속도가 바뀌면 어제의 습관이 오늘의 실수가 된다. 실수는 누군가의 등 뒤에서 고개를 든다. 고개가 드는 사이 마차는 이미 다음 골목으로 사라졌다. 초연은 유수객잔의 장부를 펼쳤다. 장부에는 글자가 거의 없었다. 점과 선, 기울기와 간격이 전부였다. 오늘 같은 날에는 점 하나만 움직이면 된다. 점을 움직이면 선의 휘어짐이 따라온다. 휘어짐이 따라오면 마차의 방향이 달라진다. 방향이 달라지면 낙수의 바람이 달라진다. 바람이 달라지면 습기가 달라진다. 습기가 달라지면 종이의 결이 달라진다. 종이의 결이 달라지면 뒤집힌 한 장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다. 초연은 점 하나를 반치 옮기고 장부를 덮었다. 한밤 형법당 말석 하나가 객잔의 말뚝에 곱비를 감았다. 말의 콧김이 차지 않았다. 차지 않다는 것은 달리지 않았다는 뜻이고, 달리지 않았다는 것은 급한 용무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급하지 않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한다. 많이 말하는 사람은 함부로 의심하지 않는다. 초연은 술동이를 들고 나가 말석의 잔에 3번 따르고 1번 멈췄다. 멈춤의 길이가 반 호흡 길었고 멈춘 뒤의 향이 한 겹 더 얕았다. 말석은 그것을 술 잘 따른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잔을 비우는 속도만 빨라졌다. 빨라진 속도는 밤의 깊이를 어둡게 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빗장은 가벼워졌다. 객잔 뒤편 작은 방에서는 청문이 만든 종이가 말라가고 있었다. 종이는 진짜 같아야 했고 진짜 같을수록 오래 걸렸다. 오늘 말리는 종이는 비단장이에 붙일 얇은 표식이었다. 표식은 글자가 아니고 빛의 방향이었다. 빛의 방향은 누군가 페이지를 넘기는 자세로 읽히게 할 것이다. 자세가 만들어지면 손의 각이 따라오고 각이 따라오면 넘김의 길이가 바뀐다. 길이가 바뀌면 뒤집힌 한 장은 더 깊이 숨어든다. 숨어든 장은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다.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낙수의 안개가 성벽을 넘어 골목으로 흘렀다. 골목의 기와는 젖지 않았고
안개만 얇은 수의를 입었다. 초연은 마루 끝에 서서 안개가 어디서 끊기는지 지켜보았다. 끊기는 자리에서 바람이 바뀌고 바뀐 바람은 책행 골목의 소리를 바꾼다. 소리가 바뀌면 첫 마차를 깨운다. 첫 마차가 깨어나면 두 번째와 세 번째도 깨어난다. 오늘 밤 세 번째는 이미 한 장을 잃고 있었다. 잃었다고 해도 누구도 모른다. 모르도록 만들었다. 모르는 동안에만 하오무는 실을 꿰다. 초연은 뒷문 안쪽에서 얇은 철편을 뽑아 들었다. 철편은 편지가 아니었다. 낙수의 숨은 옆 바위 틈에 끼워두는 표시였다. 표시가 살아있으면 암영루의 회신이 같은 날 안에 되돌아온다. 표시는 글자가 아니라 냄새다. 오늘의 표식은 은 냄새였다. 은 냄새는 돈을 부르지 않고 회실로를 부른다. 철편에 얇게 칠한 은가루가 새벽 공기에서 한 번 반짝였다가 사라졌다. 반짝임이 사라지자 대나무판이 셋 짧고 하나 길게 떨고 주방의 기름 종이가 살짝 들썩였다. 들썩임의 폭이 낮았다. 낮은 폭은 성공을 뜻했다. 실패라면 폭이 넓었을 것이다. 넓은 폭은 수습을 뜻한다. 오늘은 수습이 아니었다. 유수객잔 마루 아래에 서는 걸레의 물기가 이미 말라 있었다. 말라 있는 자리는 잘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은 일들이 마무리되었다. 숯주머니는 다시 묶여 벽장 구석으로 밀려들었고 국자와 젓가락 묶음은 소리가 나지 않는 위치로 옮겨졌다. 자맹문에서 차출된 아이 셋은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문으로 나갔다. 한 아이는 책행의 뒷골목으로 섞였고 한 아이는 사당의 동문으로 사라졌고 한 아이는 다리 아래로 내려갔다. 셋은 서로를 보지 못했고 각자 한 줄의 길이만을 기억했다. 기억의 길이는 짧았다. 짧아서 안전했다. 초연은 마지막으로 유수객잔의 장부를 다시 펼쳤다. 오늘 옮겨놓은 점은 여전히 제 자리였다. 선의 휘어짐은 조금 더 매끄러워져 있었다. 매끄러워진 휘어짐 위에 낙양의 바람이 얇게 눕고 눕는 바람 위로 서책의 묶음이 조용히 지나갔다. 지나간 자리에는 냄새만 남았다. 묵은 먹과 젖은 종이와 말의 땀과 곡물가루의 숨. 그 위에 아주 얇게 얹힌 속천의 무취. 무취가 가장 오래 간다. 오래 가는 것이 뒤집기의 친구다. 해가 뜨기 직전 유수객잔의 간판이 바람에 한 번 더 울었다. 울림은 짧았고 짧은 울림 뒤에 정적이 길게 이어졌다. 정적은 무사함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초연은 장부를 덮고 운패를 다시 앞치마 속으로 밀어 넣었다. 오늘의 일은 기능만 수행되었다. 누구도 그림을 보지 못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림은 천기각에서 그린다. 파문국은 선을 따라 움직일 뿐이다. 선이 맞으면 길은 저절로 연결된다. 연결된 길 위에서 한 장은 조용히 뒤집혀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몰라야 오래 간다. 안휘의 습한 밤 공기는 돌담에 이끼를 한 겹 더 어둡게 만들었다. 남궁새가 본가에서 반리 떨어진 골목. 비단과 자파를 파는 금화상회는 문을 일찍 닫고도 오래 불을 껐다 켰다.
등불은 손님을 받으려는 신호가 아니라 내부의 숨을 맞추는 표식이었다. 셋 짧고 하나 길게 북경 암영루와 같은 박자. 이상회는 하오문의 파문국 분타였고 분타주는 경소였다. 경소의 손에는 무색 운패가 있었고 계산대 아래 서랍 하나는 매일 밤 반치가량 밀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밀림의 속도로 오늘 밤의 일이 정돈되었다. 남궁세가의 담장 너머에는 묘목장이 있었다. 밤마다 물길이 돌았다. 작은 수문들이 박자에 따라 열리고 닫히며 조경수의 뿌리에 숨을 나눴다. 북경에서 내려온 지령 가운데 하나는 이곳을 겨냥하고 있었다. 묘목장을 도는 물길의 어딘가에 돌 무게 한 근을 더 얹을 것. 칼 대신 무게로 길이를 바꾸라는 뜻이었다. 경소는 오늘 밤 그 일을 세 갈래로 나눴다. 자맹문에서 내려온 설담이 물길에 손을 대고 청문 쪽 사안이 통과 표지를 위조하며 오랑문 연락책이 물길 관리자에게 비제 방향을 돌렸다. 동문에서 온 작은 병은 마지막 손질이었다. 독이 아니었다. 냄새를 지우는 코팅과 물을 잠깐 잡아두는 점성만을 남긴 혼합제였다. 해가 기울자 경소는 상회 뒷방의 넓은 좌탁 위에 장부를 펼쳤다. 글자는 없고 점과 선만 있는 장부였다. 점 하나가 담장 바깥 도랑에 꺾이는 각을, 선 하나가 묘목장으로 흘러드는 물살의 방향을 나타냈다. 경소는 손가락 마디로 점을 반치 밀었다. 밀자 선의 휘어짐이 한 번 매끄러워졌다. 휘어짐이 매끄러워지면 걸음이 짧아진다. 짧은 걸음은 흔적을 적게 만든다. 그제야 그는 벽장 안 깊숙이 감춘 사막 보따리에서 회색 돌 한 덩이를 꺼냈다. 무게는 한 근, 물기 먹은 양손에 꼭 맞았다. 남궁세가 묘목장 출입구는 낮에는 조경사와 물길 짐꾼이 오갔고 밤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다.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말은 늘 틀렸다. 밤에는 냄새만 오간다. 설담은 담장 바깥 냇물과 묘목장 첫 수문 사이 틈을 엿보았다. 물은 오늘 반마디 낮았다. 낮으면 소리가 줄고 소리가 줄면 냄새가 선다. 설담은 무영답보를 배운 자였다. 발의 그림자를 바닥에서 띄우지 않고 기척을 물살 속으로 흘려보냈다. 물길을 지키는 늙은 관리 이수동은 오늘 낮 장부의 빈 칸 하나를 본 뒤로 마음이 바빴다. 빚의 숫자를 채우려면 이번 달 물길 점검을 2번 더 해야 했다. 오랑문 연락책은 숫자를 채우는 편이 좋다고 말해 주었고 그 말에 작은 빚 하나를 보탰다. 보탬은 길이를 만든다. 길이가 생기면 뒤집기는 조용해진다. 청문 쪽 사안은 미리 만들어 둔 통행패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관가의 통행패가 아니라 묘목장 내부 개폐표였다. 상판은 윤이 없고 땀을 먹는 결이었고 아래판은 물에 젖어도 물자국이 퍼지지 않도록 얇게 코팅되어 있었다. 인형은 진짜보다 조금 흐렸으나 모서리의 다른 각은 더 그럴듯했다. 진짜와 거짓의 차이는 대개 사람의 손에서 난다. 그는 개폐표 가장자리에 사인펜 마디로 흔적을 얹고 그 흔적을 손바닥으로 다시 문질러 누웠다. 누운 흔적 위에 비단 실 한 올을 붙였다. 실은 보이지 않았고 보이지 않게 붙은 실이 켜켜이 만든 길이만 남았다.
경소는 금화상회 뒷문을 나섰다. 어깨에는 비단 보자기를 둘렀다. 비단 속에는 돌이 있었다. 돌은 비단의 냄새를 입었다. 비단 냄새는 물길 위에서 오래 가지 않는다. 오래 가지 않도록 동문이 내려준 혼합제를 얇게 발라두었다. 점성은 잠깐의 시간을 벌고 코팅은 말 없는 길을 만든다. 경소는 담장 아래 다진 흙을 손등으로 밀어 비스듬한 면을 찾았다. 물기를 땅이 기억하는 자리. 그 자리에 비단을 깔고 돌을 얹었다. 돌의 무게가 비단을 누르고 비단이 흙을 눌렀다. 눌린 흙은 물의 속도를 한치 늦췄다. 늦춤은 소리를 바꿨다. 물소리가 바뀌자 첫 숨은 뒤편 벽체의 반향이 다른 음을 냈다. 셋 짧고 하나 길게. 묘목장도 그 박자를 알아채지 못했다. 설담은 그 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음이 바뀌는 동안 그는 두 번째 수문과 세 번째 수문 사이 물고랑의 바닥을 손끝으로 긁었다. 긁어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손톱을 반으로 갈아 고기를 덮었다. 바닥에 얕은 요철이 고르게 섞이자 물살의 가장자리가 살짝 솟았다. 내려앉았다. 솟고 내려앉는 박자가 남궁새가 경내 시각의 순찰과 달라졌다. 순찰의 발자국이 물길과 엇갈리면 사람의 눈은 물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 물이 혼자 움직이는 밤은 언제나 안전했다. 사안은 묘목장 시정표에 개폐표 하나를 끼워 넣었다. 기우되 소매 끝을 보이지 않게. 그는 시정표에 유곡지 관수란 옆에 작은 점을 찍고 그 점을 손가락 마디로 문질러 반쯤만 지웠다. 반만 지운 점은 오래된 얼룩처럼 보였다. 얼룩이 보이는 곳은 사람의 눈이 머문다. 눈이 머무는 동안 발은 지나간다. 발이 지난 뒤에야 얼룩이 의미를 바꾼다. 그곳이 오늘 밤 수문이 늦게 닫히는 자리였다. 늦게 닫힌 수문 뒤 벽체 안쪽에는 얇은 구멍 하나가 있었다. 구멍은 남궁세가의 비밀이었다. 여름에는 물의 냄새로 벌레를 떨궜고 겨울에는 안개를 밀어내 습기를 고르게 했다. 구멍의 반대편은 서고 쪽 담장이었다. 담장 안서고에서는 문서가 자고 있었다. 장부가 자는 밤은 소리가 거의 없었다. 오늘은 물소리가 달라졌다. 달라진 물소리 위로 장부의 종이가 아주 얕게 들썩였다. 들썩임은 곧 젖음이었다. 젖음은 먹의 심을 끌어올렸다. 먹의 심이 올라오면 종이는 스스로 몸을 낮춘다. 낮추는 동안만 펴면 아래 숨겨둔 보강지가 모습을 드러낸다. 보강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야말로 손이 닿아야 하는 때였다. 경소는 금화상회에서 가져온 비단끈을 한 가닥 꺼냈다. 끈은 얇았고 끈 끝에는 청문이 달아준 자잘한 매듭이 여럿 있었다. 매듭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의 표시였다. 담장 바깥에서 끈을 구멍 안으로 밀어 넣으면 안쪽에서 끈이 물의 흐름을 따라서고 벽면을 가볍게 스친다. 스치는 감촉이 매듭의 순서를 바꾼다. 바뀐 순서를 밖에서 손으로 읽을 수 있다. 첫 매듭이 제 자리를 찾았고 둘째 매듭이 제 흔적을 남겼다. 셋째 매듭에서 끈이 잠깐 걸렸다. 걸림은 안쪽 장대의 그림자였다. 장대 그림자가 움직인다는 뜻은 서고 안 누군가가 습기를 막으려
선반의 간격을 조절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간격이 바뀌면 빈틈이 생긴다. 빈틈은 한 장을 옮길 문턱이다. 설담은 세 번째 수문에서 네 번째 수문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작은 돌기 하나를 붙였다. 동문이 만든 혼합제를 손끝에 묻혀 돌기의 밑면에 얇게 발랐다. 돌기는 부서지지 않고 물살에 매달려 있었다. 매달린 돌기 아래로 물이 지나가며 작은 와류를 만들었다. 와류는 수문 뒤편 공기를 얇게 잡아당겼다. 잡아당겨진 공기가 구멍으로 들어갔고 구멍 안쪽에서 서고 벽면이 아주 얕게 숨을 내쉬었다. 숨을 내쉬는 동안 끈의 넷째 매듭이 스르르 움직였다. 넷째 매듭이 움직였다는 것은 서가의 네 번째 칸이 비었다는 뜻이었다. 빈 칸은 얹을 자리를 스스로 만든다. 사아는 묘목장 창고에서 꺼내온 빈 옷상자에 얇은 비단을 깔고 그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렸다. 종이는 청문이 만든 가짜였다. 글자는 없었고 여백의 결과 모서리의 다름이 진짜였다. 모서리 두 곳에 아주 잔 흠집이 있었는데 그 흠집은 남궁새가 서고의 정리수첩에서 자주 보이던 손놀림의 각을 흉내냈다. 흉내가 진짜와 겹치면 가짜는 오래 산다. 그는 상자를 덮지 않고 뚜껑을 반쯤만 올려놓았다. 반쯤 올려놓아야 밤의 습기가 여백에 얇게 안 든다. 앉은 습기가 아침 빛에서 진짜처럼 말라가게. 경소는 끈을 천천히 당겼다. 매듭의 순서가 바뀐 것을 손끝이 기억하고 있었다. 첫 매듭에서 셋 짧고 하나 길게의 박자가 흘렀고 둘째 매듭에서 반치 느려졌다. 셋과 하나 사이에 호흡이 길어지면 사람이 움직인다는 뜻이었다. 사람의 발소리는 물 위에서 죽었다. 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 대신 끈이 말을 했다. 다섯째 매듭이 제자리를 요구했다. 요구는 곧 흔들림이었다. 그 흔들림은 한 장의 몸을 밖으로 부르려는 미세한 의지였다. 경소는 비단 보자기에 한 귀퉁이를 잡아 구멍 입구를 부드럽게 감쌌다. 바람이 끼어들 틈을 줄이려 했다. 틈이 줄어드니 끈의 떨림이 고르게 이어졌다. 그때 서고 안에서 아주 미세한 금소금이 났다. 금소금은 잠금쇠가 아니라 받침대의 못머리였다. 못머리의 체온이 물의 숨에 잠깐 빼앗기면 금속은 짧게 운다. 울림 뒤에 장대 그림자가 다시 옮겨졌다. 그림자가 옮겨진 방향은 서가의 둘째 칸 쪽이었다. 둘째 칸은 남궁새가 각 반개의 호위대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자리였다. 하오문이 찾는 건 그 기록이 아니었다. 오늘은 종이에 여백과 장부의 습기에 관심이 있었다. 여백과 습기가 만나는 순간 진짜가 가짜에게 자리를 내준다. 설담은 두 번째 수문을 반 호흡 늦게 닫아 물소리를 한 번 더 낮췄다. 낮아진 소리 위에서 끈의 여섯째 매듭이 자연히 풀렸다. 빈 칸이 생겼다. 서고의 네 번째 칸 상단. 경소는 끈의 끝에 묶어둔 얇은 집게를 구멍 안으로 밀어 넣었다. 집게는 손이 아니라 숨으로 움직였다. 호흡을 길게 늘려 집게의 입을 벌렸다 닫게 했다. 닫힌 입은 종이의 모서리를 해치지 않았다. 해치지 않은 모서리는 새벽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그는 집게를 한치 당겼다가 멈추고
반치 더 당겼다가 멈췄다. 멈춤 사이마다 구멍의 공기가 셋 짧고 하나 길게 흔들렸다. 흔들림은 밖의 박자와 맞았다. 맞는 박자는 길을 열었다. 길이 열린 자리에서 종이 한 장이 물 밖으로 나왔다. 종이는 젖지 않았다. 젖지 않게 비단이 감쌌다. 비단 냄새는 이미 지워진 뒤였다. 사안은 준비한 가짜 종이를 상자에서 꺼내 집게가 만든 빈틈으로 밀어 넣었다. 밀어 넣는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소리가 나지 않은 채 가짜는 제 자리를 얻었다. 자리를 얻은 가짜는 자기가 진짜라고 믿는다. 믿는 종이는 오래 가고, 오래 가는 종이는 늦게 발견된다. 늦게 발견될수록 구조는 멀리 간다. 구조가 멀리 가면 칼은 길을 잃는다. 칼이 길을 잃으면 피는 나지 않는다. 경소는 집게 끝에 진짜 한 장을 비단 보자기에 감싸 안았다. 보자기는 젖지 않았고 종이의 여백에는 물기 대신 공기의 얇은 길이만 남아 있었다. 길이는 냄새보다 오래 간다. 오래 가는 길이는 천기각의 장부에 옮겨 적힐 것이다. 그는 비단 보자기를 두 겹으로 여미고 구멍의 입을 다시 살폈다. 구멍은 바뀐 소리를 원래의 높이로 되돌리려는 듯 한 번 얕게 들숨을 삼켰다. 설담은 그 신호를 받아 마지막 수문의 막대를 가볍게 올렸다가 내렸다. 물길은 처음의 박자와 비슷해졌다. 비슷하되 조금 낮았다. 낮음은 흔적이 아니라 편차였다. 편차는 내일 정오에야 사람의 귀에 닿는다. 그때쯤이면 가짜의 여백은 이미 말라 있을 것이다. 금화상회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경소는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 남궁새가 담장 모서리, 감초와 현오색을 섞어 심어둔 화단에서 달큰 쌉싸래한 향이 올라왔다. 향은 짧았고 짧음 뒤에 빈 허기가 길었다. 허기는 사람의 발을 안으로 부른다. 안으로 들어온 발은 꽃을 보고 이야기를 꺼낸다. 이야기가 길어지면 순찰의 눈은 멀어진다. 멀어진 눈 뒤에서 길은 하나 더 생긴다. 그는 굳이 그 길을 쓰지 않았다. 오늘 밤의 길은 충분했다. 상회 뒷방에서는 사안이 비단 실묶음을 다시 풀고 있었다. 묶음 속에는 쑥 냄새 운패가 한 장 숨어 있었다. 회신을 보낼 차례였다. 경소는 운패를 장부의 여백 위로 슬쩍 눌렀다. 눌림의 깊이가 얕았다. 얕은 눌림은 성공을 뜻했다. 실패의 눌림은 깊고 급하다. 얕은 눌림 뒤에 무색 운패가 계산돼 서랍 속에서 한 번 떨렸다. 떨림은 천기각과 암영루의 귀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인사였다. 설담은 손목의 물기를 털고 장화의 진흙을 칼등으로 조용히 긁었다. 칼날은 쓰지 않았다. 칼날을 쓰지 않는 밤이 오래 간다. 그는 경소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사안과 말도 섞지 않았다. 각자의 여백만 확인했다. 여백은 충분했다. 충분한 여백 위에서 경소는 가져온 진짜 한 장을 상자 속 얇은 목판 위에 올려놓았다. 뚜껑을 덮지 않았다. 덮으면 숨이 멎는다. 숨이 멎으면 길이는 꺾인다. 길이가 꺾이면 다음 칸의 문이 닫힌다. 안위의 밤이 깊어지자 금화상회의 등불은 마지막으로 한 번 깜박였다. 깜박임은 박자를 잃지 않았다. 셋 짧고 하나 길게.
바깥 골목의 비단바람이 한 차례 스치고 지나갔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냄새가 없었다. 냄새가 없을수록 기록은 오래 산다. 남궁새가 담장 너머 서고에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빈 칸 하나가 자리를 바꾸고 있었다. 빈 칸은 숫자보다 길다. 길이는 칼보다 오래 간다. 오랜 길이 위에서 하오문은 실을 더 깊이 꿰었다. 감숙의 서풍은 낮에는 모래를 들어 올려 하늘을 닳게 만들고 밤에는 식은 모래를 끌고 지하로 내려앉았다. 황무지 곳곳에 동그랗게 파인 풍혈이 있었다. 누군가 귀를 대면 바람이 길게 들어갔다가 짧게 토해냈다. 하오문은 이 바람의 길이를 먼저 배웠다. 셋 짧고 하나 길게가 북경과 낙양을 잇는 회신의 박자였다면 사막에서는 셋이 모래를 들어 올리고 하나가 모래를 눕혔다. 눕는 구간이 길어질 때 지하의 문턱은 열린다. 감숙 암영루는 그런 눕는 구간에서만 숨을 쉬었다. 지하 토굴은 인간의 손이 아닌 바람의 손으로 먼저 깎였다. 바람이 파는 빈 방들 사이에 얇은 흙다리가 놓였고 흙다리의 복부에는 장기간 냄새를 품는 섬유가 촘촘히 심겨 있었다. 섬유는 장부 코팅의 숨을 오래 붙들었다가 바람이 한 번 길게 눕는 순간에만 토해냈다. 감숙 암영루 책임자 적연은 토굴 중앙의 낮은 석좌에 앉아 기둥마다 박아둔 점과 선을 훑었다. 점은 풍혈의 입구였고 선은 지하의 고랑이었다. 오늘 밤 남쪽 풍혈 세 곳에서 바람이 동시에 눕기로 되어 있었다. 눕는 동안만 북경의 회신이 곧장 이곳에 귀로 들어왔다. 귀가 먼저 깨어야 혀가 움직인다. 지상에서는 파문국 황사주루가 용병과 상인들의 반복된 욕망으로 숨을 쉬었다. 간판은 바람에 다른 나무, 문턱은 무쇠로 대고 술통은 말의 땀과 모래의 먼지로 굳혔다. 분타주 사풍은 새벽에 술통의 막대를 빼내 기울기를 살폈다. 기울기와 손등의 모래 알갱이가 충돌하는 소리 하나로 오늘의 손님 수와 지갑의 두께를 가늠했다. 가늠이 끝나면 장부는 글자 없이 빈 칸만 늘었다. 빈 칸은 소문을 담는 칸이었다. 소문은 돈의 심장과 칼의 손잡이를 동시에 흔들었다. 사막의 길에서는 정보문과 자맹문이 같은 발자국을 쓰지 않았다. 정보문 접수 조필은 새벽마다 우편대에 허리띠를 맞들고 가죽의 냄새를 분해했다. 말 한 장의 기름은 지방의 무게를, 철물 상인의 광택은 보급창의 거리를, 소금 포대의 마른 비릿함은 천막의 국물 깊이를 말했다. 마교 적혈대의 보급로는 이 세 가지 냄새가 겹치는 자리에서만 생존했다. 조필은 겹치는 자리에 작은 점을 그리고 그 점을 저녁이면 한치 옮겼다. 옮기는 이유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이 늘면 모래가 달라진다. 모래가 달라지면 길은 사라진다. 자맹문은 그림자를 버리고 흙먼지를 골랐다. 자맹수 노경은 낮에는 마차바퀴와 낙타발굽의 깊이를 손톱으로 쟀고 밤에는 모래의 울음에서 경계의 각을 찾았다. 울음은 사람에게 들리지 않았다. 모래알들이 서로를 긁을 때 생기는 음의 높낮이는 풍혈의 기압과 이어져 있었다. 울음이 낮아지는 때가 왔다. 노경은 풍혈 입구의 마른 풀을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 눕혔다.
눕히는 동안 모래의 울음은 더 낮아졌고 낮아진 틈으로 청문의 종이가 미끄러졌다. 청문 위조사 만겸은 문장을 쓰지 않았다. 종이에 바람의 방향을 위한 균열만 만들었다. 균열은 글자가 아니었으나 문보다 더 많은 것을 열었다. 동문은 사막에서 독을 줄였다. 약콩의 제자 허려는 모래 자체에 점성을 부여하는 혼합제를 만들었다. 사막에서는 살리는 독이 죽이는 독보다 오래 간다. 혼합제는 말발굽과 사람 발목 사이의 소리를 먹었다. 소리가 줄면 모래의 울음이 들렸다. 울음이 들릴 때만 황사의 구멍은 사람의 손에 길을 내준다. 허려는 혼합제를 풍열 가장자리 다른 흙과 섞어 얼룩을 숨겼다. 숨긴 얼룩은 오직 냄새로만 움직였다. 저녁 저견은 토굴의 촉 앞에 기름 종이를 3장 펼쳤다. 첫 장의 장부 코팅에 깨끗한 숨이 얇게 앉았고 둘째 장에 석류칠의 묵직한 숨이 따라붙었고 셋째 장에는 오락문 술통에서 갓 올라온 누룩내음이 아주 약하게 배었다. 누룩은 회신의 건강을 말해 주었다. 건강할 때만 지씨는 분절된다. 분절된 지씨가 감숙으로 내려왔다. 주천 남릉의 연분 웅덩이에 돌무게 반큰을 덧붙이고 장액 동쪽 모래 언덕 아래의 풍혈 2곳을 같은 시각에 눕히며 봉설로 우회로에서 수레의 등짝을 한 차례 뒤집을 것. 세 지시 모두 길이를 바꾸라는 뜻이었다. 칼을 쓰지 말고 기록을 가리지 말고 냄새만 움직일 것. 황사주루의 밤은 용병들의 소리로 더러워졌다. 사풍은 소리를 세지 않았다. 술잔의 이슬이 턱을 타고 떨어지는 간격과 주모 갈초가 탁자를 닦는 손목의 각을 보았다. 간격과 각이 맞아들 때 가짜 화폐가 멀리서도 냄새를 드러냈다. 진짜 은전은 땀과 꺼멓게 탄 손가락의 기름을 먹고 가짜는 냄새를 하지 않았다. 냄새를 하지 않는 돈은 눈이 택한다. 눈이 택하면 소문이 붙는다. 붙은 소문은 오락문에게 길이었고 청문에게는 종이었다. 오늘 소문은 이랬다. 남릉의 물맛이 오늘은 짰다. 짠 물맛은 목초를 지치게 하고 낙타의 무릎을 빠르게 만든다. 빠른 무릎은 우회로로 발길을 돌린다. 누구도 그것이 하오문이 덧댄 돌을 위한 서곡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노경은 밤중에 주천 남릉의 연분 웅덩이로 갔다. 돌무게 반근은 물의 표면을 바꾸지 않는다. 깊이에만 작은 곡선을 만들었다. 곡선은 달빛에서만 읽힌다. 달이 모래에 먹히는 밤이었다. 그는 석판으로 목 뒤를 식혀 호흡을 낮추고 허려가 섞어준 점서, 흙을 웅덩이 가장자리 3군데에 얇게 눌렀다다. 눌림의 모양은 사람 발자국이 아니었고 야생 당나귀의 발들이 남기는 물결음과 닮았다. 동물의 물결음은 사람의 귀에 길게 남지 않는다. 남지 않는 자리에서 모래의 울음만이 증언을 대신한다. 울음이 낮아졌고 낮아진 울음 뒤로 풍혈의 척이 한 칸 누웠다. 장액 동쪽 모래 언덕 아래 풍혈 2곳을 같은 시각에 눕히는 일은 적연히 맡았다. 토굴 천장과 이어진 2 풍혈의 입구에 나무 심지 구멍을 비스듬히 뚫었다. 심지는 목재의 피로 갈라지지 않도록 얇은 수지를 먹였다. 수지가 마른 뒤 심지를 거꾸로 끼워 바람이 들어오는 쪽이 아닌 나가는 쪽으로만 호흡이
흐르도록 했다. 바람의 나감은 모래의 눕힘을 부른다. 눕힘이 길어지는 동안 천기각의 회신은 토굴의 촉으로 내려왔다. 촉은 소리를 쓰지 않았다. 기름종이 위로 냄새만이 줄을 바꿨다. 봉설로 우회로의 수레 등짝은 낮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청문 만겸이 만든 가짜 등짝은 진짜와 목재의 결이 같았다. 다른 점은 등짝 아래쪽 갈빗살에 아주 얕게 새겨진 점 3개. 점과 점의 간격은 북경의 박자를 흉내냈고 그 간격 사이에 미세한 경사로 낙타의 부리거리가 한 차례 미끄러지도록 했던 것. 미끄러짐은 사고가 아니었다. 멈춤이었다. 멈춤은 바퀴의 깊이를 바꾸고 깊이는 길을 바꾸었다. 바뀐 길에서 한 무더기의 보급이 잠깐 늦어질 뿐이었다. 늦음이 겹치면 굴주림이 된다. 굴주림이 오면 칼은 도끼로 바뀐다. 도끼는 머뭇거린다. 머뭇거림이 길이었다. 사풍은 황사주루 안마당 우물의 수온을 방울로 쟀다. 방울이 떨어져 굽는 소리는 낮았고 낮은 소리 뒤에서 모래바람은 잠깐 숨을 골랐다. 숨을 골라야 북경과 낙양의 박자가 그대로 들어온다. 냄새 운패가 한 번 떨리고 무색 운패가 뒤를 받쳤다. 흔들린 장부의 빈칸에 사풍은 점 하나를 더했다. 점은 남능이 아니라 봉설로를 가리켰다. 가리키되 선을 잇지 않았다. 잇지 않으면 소문은 사람의 입에서만 이어지고 장부에서는 끊긴다. 끊긴 곳을 모른 채로 적혈 때는 자신들의 발로 빈칸을 채우러 움직였다. 적연은 토굴에서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올라오면 바람의 높이가 달라졌다. 키 큰 사람은 바람을 망가뜨린다. 그는 촉의 귀에 두루마리의 숨을 한 번 더 얹고 기름종이 셋을 다시 들어 등롱에 비추었다. 첫 장의 얼룩은 새로 붙지 않았다. 둘째 장은 아주 미세한 반짝임을 품었고 셋째 장의 표면은 평평했다. 평평은 성공의 인사였다. 실패는 반드시 표면에 미늘을 남긴다. 미늘이 없었다. 토굴의 억양은 낮았다. 낮음은 완결의 높이였다. 밤의 중턱 황사주루에는 외지에서 온 용병대장 하나가 술상에 팔꿈치를 올리고 앉았다. 이름은 갈풍. 갈풍의 부하들은 고기를 급히 씹었고 급히 씹는 이들의 턱에서 나온 소리는 짧았다. 짧음은 사막에서 불리하다. 길게 씹어야 오래 걷는다. 사풍은 그 소리를 들으며 술을 올리는 순서를 바꿨다. 첫 잔을 맑은 술로 올려 혀를 세우고 둘째 잔을 묵은 술로 내려 혀를 눕혔다. 눕힌 혀는 말수가 줄었다. 말이 줄자 지도가 드러났다. 갈풍의 사람들은 오늘 새벽 봉설로를 지나 남능을 건너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생각의 주인은 그들이었으나 길의 주인은 아니었다. 사막의 새벽은 모래를 매만지는 듯 조용했다. 노경은 주천 남릉에서 황사주루까지 걸어 돌아오며 발자국의 깊이를 일부러 같게 유지했다. 같은 깊이는 지친 자의 발처럼 보였고 지친 발은 사냥하지 않는다. 사냥하지 않는 길에는 따라오는 그림자가 없다. 그는 주루 뒷마당에서 장화의 모래를 털고 허려가 내민 얇은 사발의 물을 목구멍으로 한 번에 넘겼다. 물맛은 평평했다. 평평한 물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감숙 암영루의 동쪽 고랑에서는 바람이 한 차례 길게 누웠다. 눕는 동안 천장 틈의 섬유들이 모래먼지에 미세한 설탕을 빨아들였고 설탕 같은 가루가 촉의 면에서 반짝임을 만들었다. 반짝임은 말하지 않는 문장들의 끝점이었다. 저겨는 여백 장부의 점 하나를 반 호흡만큼 옮겼다. 옮기는 동안 토굴의 억양은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림이 없을수록 지시의 수명은 길다. 길어진 수명 속에서 황사의 구멍은 사람의 구멍이 아니라 바람의 구멍으로 남았다. 정오가 지나자 장액 동쪽 모래 언덕 아래에서 낙타 종대 하나가 속도를 늦췄다. 우회로의 등짝이 미끄러지며 부리거리가 잠깐 흔들렸고 흔들린 틈으로 노경이 낮에 심어둔 고운 모래가 수레바퀴 사이로 밀려 들어갔다. 바퀴가 모래를 물고 돌면서 표면의 음영이 바뀌었다. 음영이 바뀌자 뒤따르던 적혈대 보급대장은 바람을 살폈다. 그는 바람의 냄새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 눈으로만 살폈고 눈으로만 본 자는 반드시 멈춘다. 멈춘 동안 길의 박자는 어긋났다. 어긋난 박자는 남릉의 웅덩이에서 반근의 무게를 덧대 놓은 늦춤과 정확히 겹쳤다. 겹침이 2번이면 우연이고 3번이면 구조다. 사막은 구조에 약했고 구조는 하오문이 택한 언어였다. 황사주루 안쪽에서는 청문 만겸이 비단장에 붙일 얇은 표식을 말리고 있었다. 표식은 글자가 아니라 빛의 방향이었다. 빛이 한 번 왼쪽으로 꺾였다가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 길이를 읽을 수 있는 눈은 많지 않았다. 많지 않을수록 낡은 습관은 오래 유지된다. 오래 유지된 습관은 같은 실수를 낳는다. 같은 실수의 반복은 기록이 된다. 기록이 되면 하오문은 그 기록으로 구조를 엮는다. 엮인 구조 위에 황사의 구멍은 바람의 비늘처럼 차곡차곡 붙었다. 해가 기울 무렵 감숙 토굴의 천장 어디선가 작은 모래비가 떨어졌다. 바람이 다른 쪽에서 눕고 있다는 신호였다. 저겨는 촉 앞에 기름종이 셋을 걷고 섬유에 배어있던 냄새를 한 번 바깥으로 털었다. 털린 냄새는 곧장 소멸했다. 소멸은 흔적이 아니었다. 정리였다. 정리가 있어야 다음 밤의 눕힘이 같은 높이에서 시작된다. 밤과 밤 사이의 높이가 같을 때 북경의 박자와 낙양의 뒤집기, 안희의 돌과 감숙의 구멍은 서로의 어깨를 지탱한다. 어깨가 지탱되면 칼은 기회를 잃는다. 사풍은 문을 닫고 등불을 한 번 낮췄다. 낮춘 불심이 술통의 결을 얇게 드러냈다. 결 사이에 낀 모래가 하루 동안의 소문을 보관하고 있었다. 소문을 글자로 옮기지 않았다. 글자는 쉽게 찢어진다. 대신 빈 칸만 남겼다. 빈 칸은 내일의 바람이 채울 것이다. 바람이 채워야 오래 간다. 오래 가는 것만이 사막에서 구조가 된다. 구조는 냄새와 길이로만 유지된다. 냄새와 길이를 잃지 않는 동안 황사의 구멍은 하오문의 문장으로 남았다. 30화 교체의 밤. 천기각의 밤은 바늘을 가는 소리도 없이 길이를 바꾸었다. 서연은 내실의 장막을 반치 걷고 명패가 안으로 숨은 벽면의 홈을 손등으로 한 번 눌렀다.
억양이 낮아지고 공기가 내실 바닥을 따라 서늘하게 눕자 무색 운패가 먼저 숨을 내뱉었다. 이어 은 냄새 운패가 얇게 떨리고 마지막에 쏙 냄새 운패가 한 칸 뒤에서 따라왔다. 셋 짧고 하나 길게. 계승 이후 처음 맞는 대교체의 박자였다. 서연은 새 운패를 서로 닿지 않게 분리하여 상자에 눕히고 장부의 여백 위에 점 하나를 미세하게 옮겼다. 점의 이동이 북경과 낙양, 안희와 감숙으로 직조된 길 위로 번져 나갔다. 그 길은 소리 대신 냄새로 이어졌고 사람 대신 기록이 움직였다. 북경 암영로에서는 윤서가 기둥 사이 여백 장부의 점 4개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반치 옮겼다. 몽연각의 호객책 둘은 그 시가 비단 비녀를 장터의 칼집으로 바꾸어 찼다. 오랑문 연락책 중 한 명은 돈 냄새를 지우는 코팅을 손목 안쪽에 바르고 북문박진 양상회로 나아갔다. 또 한 명은 장부의 빈 칸만 늘어뜨린 채 동짓달 장씨의 소음 속으로 사라졌다. 정보문 접수원세 가운데 둘은 각각 남문시장의 곡물창고와 황실 측량소의 겹방으로 흩어졌다. 남은 한 명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교체는 한 번에 전부를 비우지 않았다. 귀가 하나는 반드시 남아야 도시의 억양이 무너지지 않는다. 잠행문 수발꾼이던 젊은 자 하나는 그 자리에서 이름을 잃었다. 오늘부터 그는 접수원이었다. 이름 없는 귀가 새로운 냄새를 배웠다. 낙양 유수객잔의 주방에서는 초연이 앞치마의 끈을 바꾸었다. 끈의 마감 매듭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갔다. 사소해 보이는 그 이동이 밤의 동선을 새로 그렸다. 자맹문에서 차출된 아이 셋 중 2아이는 각자의 문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한 아이는 사찰 장서방의 물달빛 아래를 걷는 습관을 지웠고, 다른 아이는 책행 골목의 다락방에서 내려오는 발목의 각도를 세웠다. 그들의 발은 내일부터 서로 다른 도시의 그림자였다. 유수객잔에 새로 들어온 2사람은 장정의 어깨를 걸치고 들어왔다. 하나는 젖은 종이 냄새를 알아듣는 귀를 가졌고, 다른 하나는 장부 여백의 점을 미세하게 옮기는 손을 가졌다. 초연은 그 둘에게 국자로 박자를 알려주었다. 셋 짧고 하나 길게. 국자와 젓가락이 한 번 부딪히자 주방의 기름종이가 파문처럼 들썩였다. 들썩임의 폭은 낮았다. 낮을수록 흔적은 적다. 아니 금화상회에서는 경소가 계산돼 아래 서랍을 끝까지 밀지 않고 멈추었다. 멈춤의 길이가 반, 호흡 길어졌다. 그 길이는 분타주의 교체 시각과 맞물렸다. 설담은 묘목장의 수문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도록 물소리를 끊었다. 그가 내일 떠날 도시는 누구도 모른다. 사안은 오늘로 금화상회에서 손을 뗐다. 그가 만든 개폐표와 위조 인형들은 상자 속에서 다른 손을 기다렸다. 새로운 4층 상호가 달린 간판 조각이 벽장 안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간판은 비단이 아니라 목재였다. 비단의 냄새는 오래 가지 못한다. 목재는 여백을 오래 품는다. 경소는 새로 부임한 여인 연주에게 파문국 장부에 여백 있는 법을 짧게 보여주었다.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입이 오래 간다. 그녀는 장부의 빈 칸 위에 손목을 얹고
손등의 맥을 길이로 바꾸었다. 길이를 아는 자만이 분타를 지킨다. 감숙 황사주로에서는 사풍이 술통의 목을 한 번만 바꾸었다. 목을 바꾸면 술은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술길이 달라지면 사람의 앉는 자리가 바뀐다. 앉는 자리가 바뀌면 귀가 듣는 소문이 바뀐다. 노경은 오늘부터 사막을 떠났다. 낙타 발굽의 깊이를 재던 손톱을 깎고 장액 동쪽 모래 언덕 아래 풍혈의 눕힘을 조절하던 발목을 쉬게 했다. 대신 용병 출신의 말없이 웃는 사내 명우가 자리를 채웠다. 명우는 모래의 울음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먼저 말을 줄였다. 모래는 말을 줄이는 귀에게만 입을 연다. 조필은 우편대의 허리띠 대신 시장의 소금 포대를 만졌다. 정보문 접수의 격자에서 한 칸이 바뀌면 그 격자 전체의 호흡이 다른 높이로 이동한다. 허려와 만겸은 밤새 표식을 말리던 방의 창을 반치 더 열었다. 사막은 낮보다 새벽이 길다. 길이를 조정해야 밤새 묻어둔 냄새가 제때 사라진다. 천기각의 상자에서는 교체의 순서가 한 줄씩 더 얇게 흘러나왔다. 서연은 운패를 바꾸어 주며 순서를 뒤섞지 않게 조심했다. 교체는 늘 세 장의 운패가 겹치지 않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졌다. 무색 운패가 먼저 길을 열고 은 냄새 운패가 회신의 박자를 잡으며 쑥 냄새 운패가 흔적을 씻었다. 그 사이에 서린의 이름이 벽면에서 아주 얕게 빛을 돌렸다 사라졌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누구의 발소리도 허락되지 않은 내실에서 박자는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북경의 윤서는 몽연과 기루의 난간에 걸린 등심을 낮추었다. 등불이 낮아지면 붉은 빛이 잿빛으로 꺾인다. 꺾인 빛 아래에서 기녀 둘은 다른 표정을 배웠다. 오늘부터 그들의 웃음은 숫자를 세지 않는다. 상대의 모굴대를 보지 않고 잔턱의 그림자만 본다. 그림자의 길이가 길수록 거짓은 쉽게 잡힌다. 청문이 내려보낸 새 문장법은 정식 인형의 획을 한 획 더 늘려 빈칸을 덮는 방식이었다. 빈칸을 덮되 글자를 바꾸지 않는 기술을 배우는데 이틀이 걸렸다. 이틀이면 충분했다. 배우는 사람의 혀가 짧았기 때문이다. 혀가 짧으면 오래 기억한다. 낙양의 초연은 장부의 점을 절대적인 위치가 아니라 호흡의 변이로 바꾸어 읽었다. 교체는 위치의 문제로 보이지만 하오문에서 교체는 호흡의 문제였다. 새로 들어온 접수원은 오늘 밤에만 자신의 손을 쓰고 내일부터는 다른 손을 흉내낼 준비를 했다. 흉내의 질이 진짜보다 중요한 때가 있었다. 어느 장정은 국자의 울림으로만 지시를 해독했다. 어느 여인은 젖은 종이의 무게로만 신호를 구분했다. 어느 소녀는 등짝의 가죽 냄새로만 회신의 성공 여부를 알아챘다. 서로 다른 귀새가 같은 박자로 묶였다. 서로를 모르는 채 묶이는 것이 경리의 본령이었다. 아니 금화상회에서는 경소가 자신이 쓰던 자투리 종이와 메모를 불 속에 밀어 넣지 않았다. 태우는 불은 냄새를 남긴다. 그는 메모의 여백만 칼끝으로 잘라 다른 장부의 빈 칸에 붙였다. 붙인 자리에서 어떤 글자도 변형되지 않았으나 공간만 늘어났다. 늘어난 공간은 새 분타주 연주가 자기 호흡을 숨길 수 있는 그늘이었다.
설담이 두고 간 도구들은 모두 분해되었다. 실일은 실대로, 바늘은 바늘대로, 코팅은 코팅대로 따로 포장되어 장롱 뒤에 빈 판자 사이로 들어갔다. 분해는 흔적을 지우는데 가장 오래 가는 방법이었다. 남는 것은 순서뿐이었다. 순서가 남아있으면 누구의 손이 와도 다시 조립된다. 감숙 토굴의 적연은 천장에 박아둔 섬유의 숨을 한 번 털고 기름종이 셋을 새로 갈았다. 교체의 밤에는 섬유가 더 많은 냄새를 품는다. 북경과 낙양, 안위에서 올라오는 서로 다른 향이 한 방 안에 눕는다. 누운 향이 섞이지 않도록 섬유의 간격을 재조정해야 했다. 적연은 바람의 눕힘을 기다리는 동안 지상 황사주로의 도박판에 허용된 최대 판수도 조정했다. 판이 길어지면 혀가 늘어지고 혀가 늘어지면 소문이 흘러넘친다. 교체의 밤엔 소문이 느려야 한다. 느려야 다음 날 새로운 손들이 자리를 훔치지 않고 앉을 수 있다. 서연은 천기각 내실의 등롱심지를 아주 조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눕혔다. 불의 높이에 따라 빵 안의 냄새층이 미세하게 갈라졌다. 갈라진 층 사이로 운패의 박자가 한 번 더 미끄러졌다. 북경으로는 회수지령, 낙양으로는 재배치 암호, 안위로는 분타주 명의 변경서시, 감숙으로는 우회로 폐쇄의 임시 표시. 어느 것도 글자가 아니었다. 향과 길이, 여백과 점이었다. 계승 때 세운 이름은 오늘 단 한 번도 소리를 쓰지 않았다. 소리 없는 이름이 도시, 네 곳을 같은 박자로 묶었다. 자정 무렵 북경 암영루 벽체의 금속판이 짧게 한 번 떨렸다. 윤서는 난간 아래 수로의 물결이 바뀌는 소리를 듣고 기둥의 섬유를 손끝으로 눌렀다. 섬유가 울지 않았다. 울지 않는 섬유는 교체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낙양 유수객잔의 대나무판은 바람에 두 번 떨렸다. 첫 떨림은 뒤집기의 잔향, 둘째 떨림은 떠나는 발의 고별이었다. 초연은 대답 대신 국자를 엎어 놓았다. 엎어진 국자는 내일의 박자를 위해 입을 닫는다. 아니 금화상회 등롱의 그림자는 오늘 밤 처음으로 서랍의 반대편으로 길게 흘렀다. 경소는 그 그림자를 따라 계산대 밑판을 밀어 넣었다. 밑판이 제자리로 돌아가자 새 분타주 연주의 호흡이 방 안의 냄새와 맞아떨어졌다. 감숙 황사주로 장대의 흔들림은 아예 없었다. 사풍이 술통의 목을 바꾼 덕에 주루의 소리는 낮고 느렸다. 낮고 느린 소리는 교체의 장막이었다. 그 모든 움직임을 잇는 실은 천기각에서 가장 얇았다. 서연은 벽면 홈의 끝을 한 번 더 눌러 박자를 거두었다. 냄새 운패가 상자 안으로 돌아왔고 무색 운패가 숨을 눕혔으며 쑥 냄새 운패가 흔적을 씻었다. 장부의 여백 위에서 아까 옮긴 점은 다시 제자리를 지켰다. 점이 돌아오면 길도 돌아온다. 길이 제자리를 지키면 구조는 흔들리지 않는다. 새벽이 가까워질 즈음 북경의 물비늘은 처음처럼 펼쳐졌고 낙양의 책행 골목은 안개를 얇게 걸쳤으며 안휘의 담장 너머 묘목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물을 나누었고 감숙의 풍혈은 눕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다. 떠난 이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고 새로 앉은 이의 얼굴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여백만 늘었다. 늘어난 여백 위의 도시들은 각자의 냄새를 되찾았다. 냄새는 아침으로 향했고 실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교체의 밤은 그렇게 끝났다. 흔적 대신 길이만 남았다. 연결된 정보의 끝에서 드러난 것은 단서가 아니라 구조였다. 이 판을 짠 이는 과연 누구였을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하오문, 진실의 기록자, 루주의 서막, 제7부 2개의 그림자 정파의 눈, 마교의 혀를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